배울 내용은요, 저번 시간부터 이제 배웠었던 다문화 사회의 윤리랑, 그리고 바로 전 시간이었죠. 갈등 해결과 소통의 윤리 관련한 문제들을 한번 같이 풀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다문화 사회 윤리부터 볼 건데, 작년도 수능 문제입니다. 18번 문제인데, 가의 입장에 비해 나의 입장이 갖는 상대적 특징을 그림의 기역, 미음 중에서 고른 것은 나와 있죠. 그래서 가, 나 내용을 보면 알 수 있듯이 다문화 정책이랑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래서 다문화 정책에 뭐가 있었는지 한번 기억을 되살려 볼게요. 다문화 정책. 이제 여러 나라들, 가장 대표적으로 미국이라던가 호주라던가 캐나다라던가 아니면 그 이외의 여러 나라들이 지금 다문화 사회, 다문화 국가를 이루고 있죠. 그렇다면 여러 가지 정책이 있었을 텐데, 첫 번째는 동아주의 정책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다문화주의. 세 번째는 문화다원주의죠. 문화다원주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각 문화의 정책이 구체적으로 무슨 뜻인지 잠깐 교과서를 같이 한번 볼게요. 교과서 175페이지 보면은 그 아래 부분에 다문화 정책에 대한 이야기들이 쭉 나와 있어요. 그래서 한번 볼게요. 동화주의란 무엇이냐? 동화주의는 이민자를 주류 사회의 언어나 문화에 동화시켜 이들에게 국민이라는 정체성을 부여하는 정책을 말하고요. 네, 두 번째, 다문화주의는 이민자들이 그들의 고유한 문화를 유지하는 것을 인정하면서 동화보다는 공존을 지향하는 것. 그리고 세 번째, 문화다원주의는 다문화주의처럼 문화의 다양성을 인정하지만 주류 사회의 문화를 바탕으로 하여 문화적 다원성을 수용하는 그런 정책이다 뜻이 나와 있죠. 그래서 뜻을 한번 되살려보죠. 기억을 하면서 한번 문제 제시해 볼게요. 가를 보면 국가는 이주민이 자신의 문화를 포기하고 새로운 사회의 지배적 가치관과 문화에 동화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 그렇게 한다면 주류 문화를 중심으로 문화 정체성이 형성되고 이주민은 주류 문화의 일원으로 거듭날 수 있다. 그래서 가는 이 세 가지 중에 어떤 정책을 말하는 걸까요? 그렇죠? 가는 동화주의를 지금 말하고 있죠. 나를 봅시다. 국가는 이주민의 문화를 평등하게 인정하고 각기 다른 문화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 그렇게 한다면 다양한 문화의 고유성이 유지되면서 이주민의 사회 통합이 이루어질 수가 있다. 그래서 나를 보면은 다문화주의일까 문화다원주의일까 헷갈리는데 뜻을 잘 보면 문화다원주의가 만약에 나의 내용이 문화다원주의가 되려면은 이제 주류 사회의 문화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그 주류 문화 이외의 다양한 이주민들의 문화를 동등하게 인정한다. 아니면 주류 사회 문화와 이주민의 문화 사이에 그 공존을 지향한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와 있죠. 근데 여기에는 주류 사회 문화라던가 그런 말이 없고요. 그냥 이주민의 문화를 평등하게 인정한다. 이런 멘트가 나와 있기 때문에 나는 다문화주의구나. 네, 이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골라야 하는 게 이제 다문화주의의 성격을 고르면 되겠죠. 그래서 X부터 봅시다. 이주민 문화의 정체성을 보존을 강조하는 정도 나와 있는데 이제 동화주의랑 다문화주의를 비교하면은 다문화주의가 훨씬 더 높죠. 강조하는 정도가. 다시 Y를 봅시다. 문화 간 대등한 방식의 공존을 강조하는 정도. 이거 역시 다문화주의가 훨씬 높아요. 동화주의보다. Z를 보면 단일한 문화 중심의 사회 통합을 강조하는 정도. 이거는 다문화주의가 좀 더 많이 낮죠. 그렇기 때문에 뭘까요? X는 지금 높아야 되고요. Y도 높아야 되는데 반면 Z는 낮아야 되니까 미음이 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11번 문제를 같이 보도록 합시다. 11번 문제 보면 갑을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 써 있는 대로 골라라. 그래서 갑의 내용을 볼게요.
각기 다른 재료들이 섞여 각자 고유의 맛을 지키면서 하나의 샐러드가 되듯이 샐러드라는 단어가 나와 있고 각자 고유의 맛을 지킨다 나와 있어요. 한 국가나 사회 안에서 다양한 문화를 인정하여 각자 자신들의 생활 방식을 독자적으로 추구하며 조화를 이룰 수가 있다. 이거는 어떤 걸 말하는 걸까요? 그쵸? 샐러드? 그릇? 아니, 모델을 말하고 있죠. 그래서 11번 문제는 어떤 내용이에요? 다문화 정책도 있긴 하지만 다문화 사회 모델도 있다는 거예요. 모델이 있는데 교과서에는 어떤 게 있었어요? 첫 번째 샐러드, 그리고 그릇, 모델이 있었고, 그리고 그 이전에, 이게 두 번째였죠. 기억이 좀 가물해가지고, 이거 왜 안 나와지? 샐러드 그릇 모델이 두 번째 있었고요. 교과서에, 첫 번째는 용광로 모델이 있었죠. 용광로 모델을 기억 못할 뻔했어요. 세 번째는 국수 대접 모델이라는 게 있었죠. 그래서 요거에 대한 뜻은 교과서 175페이지 스스생각하는 여름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뜻을 한번 개인적으로 보시고요. 문제를 같이 풀어볼게요. 그 다음에 을 볼게요. 국수가 주된 내용물이지만 다양한 고명들이 첨가되면서 맛이 풍부해지듯이 한 국가나 사회 안에서 다양한 이질적인 문화를 허용함으로써 문화적 역동성을 증진하고 있습니다. 증진해야 할 수 있습니다. 나와 있으니까 을은 뭐예요? 국수, 대접, 모델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다음은 갑과 을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만 고를게요. 갑 보면 다양한 문화가 서로 대등하게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 샐러드 그릇 모델은 서로 대등 평등하게 조화를 이루는 거 강조하고요. 을을 볼게요. 각 문화가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 국수 대접 모델에 물론 주류 문화가 있죠. 주류 사회에 문화가 있는 건 맞긴 한데 그 이외에 이주민들의 문화도 마치 고명처럼 인정한다. 정체성이라던가 고유성을 인정한다. 이런 걸 말하고 있으니까 니은도 맞는 말이고요. 그다음에 디귿을 볼게요. 갑, 을을 보면 주류 문화를 중심으로 문화가 공존을 추구해야 된다. 이 같은 경우에는 갑은 빠져야 되죠. 그래서 디귿은 틀린 내용. 그다음에 리을, 갑과 을 설명이 나와 있는데 서로 다른 문화에 대한 관용의 자세를 견지해야 된다. 그러니까 갑도 그렇고 을도 그렇고 이주민들의 문화를 인정해줘야 된다. 그들의 고유성을 우리가 독자적으로 인정해주자, 추구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으니까 당연히 리을도 맞는 말이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다음 쪽으로 넘겨와서 이제 종교 문제, 이제 수능 특강 문제인데 올해 수능 특강 159페이지 8번 문제입니다.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가 부정에 대답을 할 질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나와 있죠. 다문화 파트에 물론 다문화 정책이라던가 다문화 사회 모델도 있지만 그 뒤에 종교 문제도 종교랑 관련된 내용도 있었죠. 한번 읽어볼게요. 모든 것이 성성을 부분적으로도 구현할 수 있다면 성과 속의 이분법이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을까? 우리가 저번 시간에 종교 관련한 학자 배웠었죠? 누구였지 이름이? 엘리아데이라고 부르죠. 우리가 엘리아데의 가장 대표적인 저서 이름이 성과 속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여기에 성과 속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네. 이거 혹시 엘리아데 아니야? 이런 식으로 바로 유추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 한자가 많아서 여러분들이 이게 뭔 말이야 할 수도 있는데 좀 뜻을 풀이하자면 여기에 나와 있는 성 단어가 나와 있죠. 이거는 성스러운 성질, 성격 이런 것들을 말하고 있어요. 모든 것이 성스러운 성질을 부분적으로라도 이렇게 발음이 안 될까? 으로라도 구현할 수 있다면 성과
속은 속세를 의미한다 했었어요. 속세. 성은 성스러움. 네, 한자를 잘 보세요. 한자를. 성과 속의 이분법이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을 것일까? 그러니까 이미 우리 세상에, 우리 이 세계에 있는 모든 존재들, 모든 현상들, 이런 것들은 다 성스러운 성질을 가지고 있다고 지금 말하고 있죠. 여기 앞부분에. 그렇다면 성과 속의 이분법이 의미가 있을까요? 없죠. 굳이 얘네들을 분리할 필요가 있을까? 그러니까 당연히 그 다음 문장에 이 모순은 사실상 표면적인 것에 불과하다. 제대로 된 표현이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어떤 것이나 다 성현이 될 수가 있고, 여기서 말하는 성현은 뭐 우리 조상님들 중에 되게 성인 구자처럼 되게 도덕적이고 현명하신 그런 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성현은 뜻이 다르다고 말했어요. 성스러움이 난다. 요 뜻을 가지고 있다고, 요거는 기억해라고 말을 했었죠. 한자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어떤 것이나 모든 것이 다, 여러분들도 그렇고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세계도 다 이미 성스러움이 다 드러나고 있어요. 성현이 될 수 있고, 역사의 어떤 시점과 공간에서 성스러운 가치를 지니지 못한 것은 없으리라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러니까 역사 속에 있는 모든 사건들, 모든 시점들 다 성스러운 가치를 가지고 있다. 역사 속에서 이 모든 성현을 다 가졌던 종교와 인종 또한 없었던 것도 사실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모든 종교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와 모든 인종도 다 성스럽다. 네, 그런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모든 종교적 구조에는 성스러움과 나란히 세속적인 존재와 사물이 항상 있게 마련이다. 요게 가장 엘리아데가 하고자 하는 말이죠. 모든 세속은, 그러니까 세속적인 모든 것은 다 이미 성스러움이 드러나고 있다.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골라봅시다. 1번 문제 보면 성과 속을 단절된 것으로 파악하는 것은 잘못인가? 그렇다면 요거 질문은 대해서 엘리아다 뭐라고 대답할까요? 네라고 대답하겠죠. 네. 성과 속을 단절된 것을 파악하는 건 잘못된 것입니다. 네, 두 번째. 성스러움을 세속을 초월한 세계에서 실현해야 하는가? 이거 2번 문제 좀 틀릴 수 있을 것 같아요. 2번 문제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은 이거는 맞는 말이긴 한데, 엘리아데 입장에서 보면 아니죠. 아니요라고 대답하겠죠. 왜냐하면 이미 성스러움이 세속에서도 이미 드러나고 있다면서. 그러면 굳이 성스러움이 세속을 초월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럴 필요 없죠. 3번. 인간은 체험을 통해 성스러움을 만날 수 있는 존재인가? 네라고 대답하였겠죠.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 현실, 우리 세계는 이미 성스러움이 드러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면 누구나 다 성스러움을 다 체험하고 있다. 그렇게 말하죠. 네, 4번. 신에 의해 창조된 세계는 성스러움으로 가득 차 있는가? 네라고 역시나 대답하겠죠. 이미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는 성스러움이 표현되고 있다며. 언제나 항상 안 그랬던 적이 없다며. 그러니까 당연히 네죠. 네, 5번째. 종교는 근원적으로 일상생활에서 성스러움과의 만남인가? 역시나 네라고 대답하겠죠. 그러니까 정답이 뭐예요? 부정의 대답을 할 질문을 고르라 라고 하는 거니까 답은 2번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밑에 갈등 해결과 소통의 윤리를 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우리 교과서에는 요거랑 관련해서 학자들이 이제 총 3명이 나오죠. 원효가 있고요. 첫 번째 인물. 네고. 원효가 있고, 두 번째 누가 있었어요? 하버마스가 있었죠. 세 번째 누가 있었죠? 에펠이 있었죠. 그래서 요 3명의 학자 중에 수능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학자는 누구냐? 가장 중요한 애는 하버마스입니다. 하버마스를 만약에 여러분들이 뭐 생활윤리를 수능까지 저는 선택할 거예요 하는 친구들은 하버마스를 되게 잘 공부해 주세요. 한번 하버마스가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교과서 잠깐 보도록 합시다. 이거. 그래서 에펠이 아니 아파일이네. 미안하다. 아이고, 이름을 잘못 썼네요. 아펠.
앞에 다시 교과서 볼게요. 예, 교과서 190쪽 봅시다. 190쪽 보면 이제 하버마스의 담론 윤리가 나와 있죠. 한번 같이 다시 읽어볼게요. 담론 윤리의 대표자인 하버마스는 개인의 주관적인 도덕 판단으로만으로는 이렇게 오늘따라 이렇게 글이 안 읽혀진다. 규범이 성립될 수 없으므로 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당연하죠. 예. 보편적인 도덕 규범이 되기 위해서는 개인의 주관성을 넘어가야 됩니다. 이제 다른 사람과 의논과 토론이 필요하다는 거죠. 대화의 당사자들이 합의한 결과를 수용하고 그것을 임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대화가 합리적인 의사소통의 과정을 거쳐야만 한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버마스 공부하실 때 요 단어, 요 키워드 반드시 외워주세요. 그래서 그는 합리적인 대화가 이루어지기 위한 과정을 굉장히 중요시한다. 합리적 의사소통이 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된다라고 말하겠죠, 하버마스가. 하버마스는 합리적인 의사소통이 이루기 위해서는 요 조건들을 말하고 있어요. 첫 번째, 돈이나 권력에 의한 왜곡과 억압이 없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대화 당사자들이 이상적인 담론의 조건이 개방성, 세 번째 평등성, 네 번째 호혜성을 지켜야 한다고 본다. 그래서 뒤에 내용은 요거에 대한 뜻 설명을 말하고 있어요. 넘어가고 그다음에 두 번째 문단 봅시다. 담론을 통해 합의된 규범이 이제 의사소통을 공동체 구성원들끼리 의사소통을 해서 어떤 하나의 결론을 내렸어요. 이 결론이 도덕적으로 올바를 수도 있지만 도덕적으로 올바르지 않을 때도 있겠죠. 항상 우리 모든 의사소통과 모든 대화가 항상 합리적인 결과를 도출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합의된 규범이 보편적인 도덕 원리가 되기 위해 어떤 또 조건들을 갖춰야 되냐. 그 규범이 정당해야겠죠. 하버마스는 담론을 통해 합의된 규범이 정당성을 지닌 원리가 되기 위해서는 대화 당사자들이 서로의 표현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 요거 조건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는 것을 전제로 다음과 같은 담론의 타당성이 요구된다고 본다. 담론의 타당성, 정당성을 얻기 위해서는 진리성, 정당성, 네 번째 진실성. 그래서 요 조건들도 같이 잘 외워주세요. 이런 내용이 있었다. 이렇게 한번 복습해보고 다시 한번 문제로 돌아가 볼게요. 지금 3번에서 말하고 있는 학자가 하버마스고요. 어떤 내용이 있는지 볼게요. 의사소통의 합리성은 그러니까 선생님이 합리적인 대화, 합리적인 의사소통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었죠. 원래 하버마스가 표현하는 단어가 의사소통의 합리성이라고 원래 학문에서는 하버마스의 책에 보면 그렇게 표현이 나와 있어요. 이게 가장 정확한 표현이고요. 교과서에는 좀 더 이해하기 쉽게 풀어 쓴 거죠. 합리적인 의사소통, 합리적인 대화 이런 식으로 풀어 쓴 건데 원래 용어는 의사소통의 합리성이라 부릅니다. 의사소통 합리성은 강제 없이 상호 간의 논증적 대화를 통해 보편적 합의에 도달하는 경험에 호소한다. 이를 통해 담론 참여자는 주관적 견해를 극복하고 그러니까 개인의 이런 사적인 생각, 주관적인 생각의 한계를 넘어서야 된다는 거예요. 이성적 동기에 근거한 공동의 신념으로 인해 상호 주관성을 확인하게 된다. 그래서 뭐야, 이 상호 주관성이 단어는 뭐지? 이렇게 질문할 수가 있는데 철학이라던가 윤리에서 상호 주관성이라는 단어가 되게 자주 등장하거든요. 어떤 뜻인지 좀 설명하자면은 이제 다른 사람들과 이제 대화를 하려고 해요. 의사소통을 하려고 하겠죠. A, B, C, D라는 인간들이 있는데 얘네들이 각자 자기만의 주관들이 가지고 있어요. 각자 개인들의 주관들을 가지고 있겠죠. 각자 생각하는 것들 당연히 A, B, C, D 하는 애들이 A, B, C, D 사람들의 생각이 다 다를 수밖에 없죠. 그런데 대화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A, B, C, D가 서로의 이제 개인적인 생각들을 말하면서 이 생각들이 물론 다르긴 한데 그래도 잘 찾아보면 이 네 명의 사람들 생각 중에 공통점이 있겠죠. 공통점이라던가 아니면 합의할 수 있는 합의점이 있단 말이에요. 모든 사람들 생각이 다 다른 건 맞긴 한데 그래도 보편적인 기준에서 완전히 넘어서지는 않단 말이에요. 이런 공통점, 합의점 이런 걸 우리가
상호 주관성이다라고 그런 표현을 쓰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좀 더 정확하게 뜻을 적어드리겠습니다. 상호 주관성이란 여러 사람이 각자 가지고 있는 견해나 관점의 공통점. 이걸 우리가 상호 주관성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하버마스에 대한 이야기 하고 있구나. 의사소통 합리성 이거 나오고 있구나. 이해하고 한번 선지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담론 참여자는 논의 주제에 정통한 전문가들로만 구성해야 한다. 그러니까 상식적인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생각에서는 1번 문제, 1번 선택지 맞는 말 아니야 하는데 하버마스의 입장에서는 절대 아닙니다. 담론 참여자는요. 모든 시민들 누구나 다 참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1번은 X입니다. 이걸 맞게 고치려면은 어떻게 고쳐야 돼요? 모든 시민이라던가 아니면 모든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다라고 고쳐야겠죠. 두 번째, 담론 참여자는 자신의 개인적 선호나 욕구를 발언해서는 안 된다? 발언해도 되죠. 그쵸. 이거 당연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대로 된 의사소통이라던가 제대로 된 합리적인 대화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각자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개인적 생각을 모두 다 말을 해야 돼요. 모두 다 성실하게 말을 해야지 쟤는 저런 성향을 갖고 찍고 있구나. 근데 제 말을 들어보니까 나의 생각이랑 공통점이 있는 것 같아. 아니면 저 친구의 말도 되게 나름의 일리가 있는 것 같아. 저 친구의 의견을 받아들이겠다. 이런 식으로 어떻게 합의라던가 협의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2번은 어떻게 고쳐야 돼요? 담론 참여자는 자신의 개인적 선호나 욕구를 발언해도 된다. 이거 좀 공간이 없어가지고 또 얘가 좀 가끔 잘 안 돼요.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 왜 가끔 좀 먹통이 되더라고요. 이게. 이걸 올바르게 고치려면 해도 된다. 이거 고쳐야겠죠. 3번. 담론 참여자는 다른 사람의 주장, 이의를 제기해서는 안 된다. 이건 그냥 상식적으로 봐서도 당연히 틀리죠. 제기해도 된다. 무조건 이렇게 의문이 들면 제기해야 됩니다. 제기해야 해도 된다. 이거 고치면 되고. 4번. 담론 참여자는 정당한 담론의 결과, 그 부작용까지 당연히 수용해야 하죠. 4번은 맞는 말이에요. 왜 그러냐? 다시 한번 교과서 내용 볼게요. 이제 교과서 내용을 쭉 보다 보면은 마지막 190쪽에 마지막 문장 볼게요. 이제 담론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평등하게 발언할 수 있어야 된다. 또한 담론의 과정에 참여자들은 합의된 규범을 실천할 것을 상호 기대할 수 있어야 된다 하면서 호혜성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 반에서 학급 회의를 해가지고 어떤 결과를 도출했어요. 그렇다면 이 결과 우리가 예를 들어서 아침에 8시까지 우리 등교하기로 약속했고 이제 월요일 청소는 누가 하고 화요일 청소는 누가 했는지 이미 다 결정해서 애들끼리 다 의사소통해가지고 그렇다면 그 결과를 반드시 지켜야지 의사소통을 하는 의미가 있잖아요. 당연히. 우리가 대화라던가 의사소통해서 어떤 결론을 도출했어요. 그렇다면 그 결론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반드시 지켜야 되고 그 결과의 부작용까지 당연히 수용해야 합니다. 우리 이름이 그렇게 하려고 대화한 거잖아요. 대화의 목적 자체가. 그러니까 4번은 맞는 말이에요. 네, 5번. 담론 참여자는 이해관계의 조정수단으로만 담론을 활용해야 한다. 5번은 아니죠.
꼭 이 사람의 뭐 A와 B와 C와의 D의 이해 관계가 굉장히 다 다른데 얘네들의 이익을 조정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의사소통하는 건 아니거든요. 굉장히 다양한 주제로 다양한 논제를 가지고 담론 이렇게 의사소통하거나 대화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요거는 틀린 말이다. 뭐 의로도 모든 주제에 다 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정답은 3번의 정답은 4번인 걸 알 수가 있겠죠.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다문화 파트라던가 갈등 해결 소통의 윤리 이런 파트들을 이런 식으로 문제를 내는구나 하면서 여러분들 좀 더 알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내용이 좀 더 잘 이해됐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